문학 수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문학이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닫고 눈으로만 읽는 그런 묵독 현상은 사실 독서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거예요. 200년도 안 된 독서의 습관이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넘게 문학이 존재했지만 문학은 항상 소리로 전해졌고 귀로 들어왔던 구두 문학이었다. 또는 글자로 쓰였다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눈으로 안 읽고 소리로 내서 읽었어요. 그런 문학적 체험이 오늘날에는 그냥 눈으로 읽는 걸로 완전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 건데, 저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야말로 정말 문학적 체험을 애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문학의 기능, 사회적 기능만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학하는 기쁨을 느끼려면 스스로 독서의 체험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낭독 수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발표에 적어도 한두 번은 낭독 발표가 속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조별로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형성되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나요? 하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보다 둘, 셋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PPT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오고, 또 읽는 연습도 많이 해와서 정말 멋있게 해요. 그러고 나면 스스로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책을 직접 자기네끼리 한번 읽어봤다라는 이 체험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특히 학창시절에. 그래서 지금도 문예학 수업인데 문예학 개론 듣기만 해도 너무 졸리죠. 이 수업에 제가 낭송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 시낭송을 시작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음악도 들어가고 또 나와서 읽고 그 시의 내용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실제로 문학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오늘날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억의 매체로서도 예전에는 책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은 영화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 영화들이 또 사실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매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떠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영화를 그냥 즐거운 대상으로만 봐오던 학생들이 영화를 굉장히 진지한 매체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2년 전에 건의를 해서 이 강좌가 열렸는데 학생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어려워하면서도 잘 따라와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열게 된 거죠. 그냥 화상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재미있는 줄거리 있는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의 기호로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는 걸 읽게 해주는 능력.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영화 읽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보고 재밌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탁 앉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느꼈고, 또 그런 걸 할 줄 아는 학생이면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면 얼마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 인생에 그 기억에 남고 저에게 경이감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년간 구석에 앉아서 마치 딱딱한 호두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별로 안 오고, 관심이 있는지 그런 느낌도 주지 않고, 그러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고 점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는 다시는 안 들어오겠구나. 근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또 구석에 앉아서 또 한 학기를 들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을 트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땐 정말 용기를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북돋아줘야 돼요. 걸음을 팍팍 주면서. 그러면 확 피어오르는데, 그건 정말 환희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건 정말 교육의 힘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제게도 그런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아주 브릴리언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인지 자기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도 의욕 반인 그런 상태에 쌓여서 몇 년간을 지내는데 계속 나와 이렇게 겨루다가 어느 상태가 딱 되니까 이제 개화할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그 딱딱한 호두 껍질을 탁 벗고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뭐 천재적이라거나 뭐 그전에 정말 훌륭하게 싹을 보였던 애들과 비해 볼 때 더 뛰어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던 잠재된 역량을 탁 드러낼 때 그건 좀 보석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가장 이제 또 잊을 수 없는 스승이 계시다면 제 그 학부 시절에 돌아가신 이유영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과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당시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학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훨씬 많이 빠져 있었죠. 사상서적에, 문학서적에.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공부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마침 중간고사 기간에 백지를 내게 됐어요. 보니까 문제도 너무 시시하고 또 거기에 답을 쓴다는 작업에 어떻게 좀 반항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와서 그냥 백지를 탁 내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A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백지를 냈는데 나한테 A+를 주다니. 그래서 찾아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니 선생님 잘못 주신 거죠? 그랬더니 평소 점수다 그러시는 거죠. 평소에도 별로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 교수의 스승의 관대함을 느꼈고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배웠나를 점수로 평가하는 그 관계 이상의 그 무엇이구나. 저분이 나를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셨고 나의 어떤 다른 가능성과 잠재성을 평가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계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할까? 그때 이제 그 경험이 제게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